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당뇨병 경구약제 이제요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요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종류의 당뇨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당뇨약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요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요법을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요법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일단은 한 가지 종류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다른 종류의 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요법으로 당뇨를 처음부터 치료하는 경우가 그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35%까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요법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나 죽상동맥 경화나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서는 메포민과 이러한 약제를 추가해서 이제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메포민 외에 다른 추가 약제를 혈당 강화 효과라든지 저혈당 위험도 그리고 체중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메포민에 GLP-1 수용체 작용제나 SGLT2 억제제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그런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체중 강화 정도나 그리고 저혈당 위험도, 체중 변화 정도에 따라서 메포민의 추가적인 약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그 시점부터 이제요법을 써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에 대한 해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베리파이 스터디라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요법을 구성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집단은 처음에는 메포민을 투여하다가 나중에서 서서히 DPP-4 억제제를 추가해서 치료한 경우를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처음부터 이제요법을 썼던 그룹은 혈당 조절이 더 잘 됐었고, 그리고 뒤늦게서 이 이제요법을 구성했던 그 그룹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혈당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차이는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룹의 그 차이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즉 초기부터 이제요법을 적극적으로 써야만이 환자분들의 혈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험 기준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다 처음부터 이럴 경우에서는 이제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메포민 플러스 다른 기존의 약제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다만 메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금기증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서는 대신해서 설포닐 유레아를 투여한 상태에서 다른 기존의 약제를 추가했을 때 우리가 약제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험이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요법을 쓰는 경우가 다른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었죠.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제를 쓰다가 이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일제를 증량하는 그런 상황도 누구나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사실 환자분들이나 의사분들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 썼던 약제가 조절이 잘 되면 이 일제를 무한정까지 늘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약제를 최대 용량치까지, 허용 용량치까지 늘려봤을 때 혈당 강화 정도나 부작용 측면에서 우리가 실익이 크게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포민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용량을 속효성 같은 경우에서는 2550ml까지, 그리고 설포닐 유레아는 아마렐 기준으로 8ml까지 이렇게 증량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증량하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부작용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혈당 강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GD, 액토스 같은 경우에서는 딱 15ml까지만, 그리고 자디앙은 10ml까지만, 메포민은 1000ml, 아마릴은 2ml 이런 용량까지만 투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요법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투여하고 나서 이제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제에서 2제로 넘어갈 때 고려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앞에서 이제 혈당 강화 정도, 저혈당 위험도, 체중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신기능 저하라든지 간 기능,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환자의 분비능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약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혈당 위험도, 체중 변화, 혈당 강화 정도를 이렇게 뭐 녹색 바나 파란색 바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그 정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는데, 사실 우리가 혈당 강화 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환자의 당화 혈색소가 환자 혈당의 목표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에서 합병증이 없는 10년 미만의 당뇨병 환자라면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당화 혈색소 목표치를 7.5%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세 미만이라고 하면 6%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저는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의 목표 혈당치로부터 1% 이상으로 넘어설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당화 혈색소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입증된 메포민이나 설포닐 유레아, 사야졸리네다이온 같은 이런 약제를 선택하고, 만약에 환자의 혈당 목표치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다, 1% 미만에 있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 SGLT2 억제제나 DPP4 억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혈당 위험도인데요. 사실 인슐린을 제외하면 경구약제가 저혈당을 일으키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외적으로는 설포닐 유레아는 만큼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포닐 유레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듯이 우리가 설포닐 유레아의 기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약이었기 때문에 설포닐 유레아에 항상 문제가 되는 점은 저혈당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설포닐 유레아는 또 체중 증가도 일으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이아졸리네다이온도 체중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시키는 살이 빠지는 약은 SGLT2 억제제고, 살이 찌는 약은 이 두 가지 약이고, 반면에 체중 변화가 크게 없는 약은 메포민이나 DPP4 억제제다 라는 이런 특징도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능 저하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당뇨병성 신증이 이미 앓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약제 선택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PP4 억제제가 종류가 9가지나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테넬리글립틴은 신기능에 따라서 용량 조절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아나글립틴, 삭사, 시타, 빌다 뭐 이런 거 다 용량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고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PP4 억제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선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GLT2 억제제는 혈당 감소 목적으로는 60 미만에서는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G는 신기능과 무관하게 투여할 수 있겠고, 설포닐 유레아는 신기능이 낮을 경우에서는 투여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는 없겠지만 저용량으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는 인슐린 분비능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C펩타이드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설포닐 유레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를 자극하는 설포닐 유레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신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약이 메포민과 사야졸리네다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기준을 어떻게 삼냐, 호마 IR이라는 이런 글루코스랑 인슐린 레벨을 측정을 함으로써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렇게 인슐린 레벨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사증후군, 복부비만이 심하다, 뭐 이런 리피드 프로파일에 이상이 있다 라고 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TGD나 메포민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한 고혈당인 상황에서는 사실 SGLT2 억제제를 투여할 경우에서는 오히려 케토엑시도시스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GLT2 억제제 사용을 지양하도록 저는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9% 이상인 경우에서는 당독소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독소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설포닐 유래를 투여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9% 이상의 심각한 고혈당에서는 일단은 C펩타이드 레벨을 측정한 다음에 그 레벨이 1 이상으로 유지가 됐을 때는 설포닐 유래를 투여해서 빠르게 혈당 감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당독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인슐린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독소를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C펩타이드 레벨을 측정하고 C펩타이드가 1 이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설포닐 유래아가 효과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지오법에 가능한 그런 조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메포민 내에 이제 DPP4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메포민도 굉장히 당화 혈색소를 잘 떨어뜨리고 DPP4 억제제도 뚜렷하게 단점이 없고 뚜렷하게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작용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은 메포민과 DPP4 억제제 조합이 아주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령이나 신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메포민과 DPP4 억제제 조합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실제로도 이것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복합제도 이렇게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포민과 SGLT2 억제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SGLT2 억제제가 워낙 심장이나 콩팥의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적인 혈당 감소 이외에 2차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런 약제제를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식기 감염이나 빈뇨, 탈수, 케톤 산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 이왕이면 투여를 권고하고 있고, 이런 탈수나 뭐 케톤 산증 이런 것들로부터 취약하신 고령층이나 와상 환자, 그런 환자분들께는 이런 조합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메포민과 SGLT2 억제제 조합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복합제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포민과 설포닐 유레아 조합도 있는데요. 이 조합에서는 이 설포닐 유레아가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감소시킨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당독성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설포닐 유레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포닐 유레아와 메포민 조합은 인슐린 투여를 거부하는 급성 고혈당인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인슐린 분비능이 유지가 되는 환자분들께 투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SGLT2 억제제나 뭐 이런 약들이 출시가 되기 전에는 메포민과 설포닐 유레아 조합도 혈당을 잘 떨어뜨리기 때문에 선호되는 조합이었지만 현재는 설포닐 유레아 외에도 너무나 좋은 약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포민과 TGD 이 약은 메포민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TGD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TGD 약제는 지방간이나 뇌졸중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합을 투여를 해볼 수 있겠지만, TGD가 이제 신부전을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나 골절, 방광암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항시 염두를 한 상태에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제는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두 가지 복합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포민을 1차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신기능 저하나 소화기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설포닐 유레아의 다른 조합을 이렇게 투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투여하면 사실 이 DPP4 억제제도 무난하고 SGLT2 억제제가 심혈관 콩팥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현재는 보험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제를 처방할 때 있어서는 두 가지 약제 중에 약값이 저렴한 것을 본인 부담금 처리를 해서 비급여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대 100으로 처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PP4 억제제 TGD는 다행히 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무난한 약을 DPP4 억제제를 선택할 때는 이 조합을 선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GLT2 억제제 외에 TZD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약에 이 조합을 투여하고자 한다면 저렴한 약제를 본인 부담금 처리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제에서 2제로 넘어가는 그 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꼭 혈당 검사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 이제 간이 혈당 검사로 했을 때 공복 혈당이 130, 식후 혈당이 180만 넘어도 우리가 1제에서 2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로 넘어가는 그 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한 조합에 한해서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요법을 설명드릴 때 알파 글루코시데이스 억제제와 메글리티나이드를 제외를 했었는데 이 약제를 제외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약제는 굉장히 작용 시간이 짧다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고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일반인들에게서는 잘 투여하지 않고 간혹 이제 투석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속효성 인슐린을 투여함으로써 주사 맞는 횟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속효성 인슐린을 대체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투여를 하고 있지 루틴하게 투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요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보험의 제약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제요법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약제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조합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메포민과 SGLT2 억제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메포민과 DPP4 억제제를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혈당 강화 효과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혈당 강화 효과는 외국 자료들을 보면 SGLT2 억제제가 좀 더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마른 당뇨의 비율이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DPP4 억제도 SGLT2 억제제 못지않게 혈당 강화 효과가 우수하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일부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의 어떤 목표치에 따라서 그 목표치와 멀리 있을 경우에서는 SGLT2 억제제가 도움이 됐었고, 목표치와 근접해 있는 당화혈색소가 8% 미만으로 조절하고자 했을 때는 DPP4 억제제가 오히려 효과가 더 우수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이 DPP4 억제제 조합을 가리키는데, 당화혈색소 8.5%의 어떤 목표치와 근접해 있을 경우에서는 DPP4 억제제가 효과가 더 우수했었고, 반면에 8.5%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SGLT2 억제제가 효과가 더 우수했다더라 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당화혈색소 목표치로부터 근접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6%인데 6.2, 6.3이다 라고 했을 때는 DPP4 억제제가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치가 6인데 8.5, 9다 이럴 경우에서는 SGLT2 억제제를 투여했을 경우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환자 케이스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개별화해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체중을 빠지게 하냐 아니면 유지하느냐도 중요한 측면일 수 있겠고요. 저혈당은 둘 다 설푸닌유레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수적인 장점으로는 SGLT2 억제제가 훨씬 많겠죠. 심혈관 질환도 감소시키고 당뇨병성 콩팥병도 감소시키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합병증 측면에 있어서는 DPP4 억제제는 전혀 없어요. 간혹 일부 연구에서는 호흡기 감염이 증가한다, 첨포창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SGLT2 억제제는 생식기 감염이라든지 탈수, 당뇨병성 케톤산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거나, 만약에 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젊으신 성인이다라고 하면 SGLT2 억제제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미리 말씀드리고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 있겠지만, 와상 환자고 치매 환자분이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DPP4 억제제가 무난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GLT2 억제제는 신중하게 투여를 하셔야 되는데 7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건장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이제 투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쇠하신 분들, 누워만 계시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시고 치매 환자분이시고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가 괜히 SGLT2 억제제를 투여했다가 이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폐혈증을 앓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SGLT2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단일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보다도 이지요법 그리고 삼지요법으로 이렇게 점점 그 종류를 늘려가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당뇨병 치료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서는 메포민과 DPP4 억제제, 메포민과 설포닐 유레아 조합이 1등과 2등을 차지할 만큼 많은 비율로 처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SGLT2 억제제가 이제 개발이 되고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보고되면서 SGLT2 억제제의 처방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메포민과 SGLT2 억제제 조합 혹은 메포민과 DPP4 억제제 조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정리해보면 사실 당뇨병을 진단했을 때 처음부터 7.5% 이상이다 당화혈색소가 이럴 경우에서는 이지요법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장기적인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메포민을 투여할지 메포민의 DPP 억제제를 투여할지 SGLT2 억제제를 투여할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른 조합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혈당 강화 효과, 저혈당 위험도, 체중 변화, 신기능 저하 측면,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령층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서는 DPP4 억제제와 메포민 조합을 그리고 젊은 연령층이면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 이런 기저질환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메포민과 SGLT2 억제제를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요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